자, 여러분 이제 리트를 이제 3년치를 풀어보고 있는데 이런 걸 선생님이 제일 처음 요구했어. 이제 애가 이 중에서 풀어야 될 질문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자. 그치? 접어야 될 질문들은 안 풀어도 되는 거야. 그치? 2019학년도는 1번부터 3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정도 여러분들 풀어봐야 돼. 그치? 풀어보고 저기 있는 7, 8, 9번, 즉 1번부터 9번까지는 필수야. 1번부터 9번까지는 당연히 풀어야 할 지문들이야. 지문들. 거기다 열심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안 대도 될 질문이 뭐냐면 10번부터 11번 온톨로지일 거야. 온톨로지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멜랑콜리에 관한 얘기 아니라 안 풀어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에서 15번도 중요하지, 그지? 그 다음에 16에서 18도 중요하고, 저기 22에서 그러니까 풀어야 되지 않을 질문은 그래서 10번부터 12번 얘는 안 풀어도 돼. 그치? 그 다음에 저기 넘겨보면 온톨로지가 있는데 가보자. 그치? 22에서 24번 문제도 사실 안 풀어봐도 돼. 그치? 얘도 안 풀어봐도 되고, 그 뒤에 있는 거 프랑스 정치요 25에서 27 여기도 안 풀어봐도 돼. 그래서 한 7지문 정도만 풀어보면 돼.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3개 정도를 해볼 거야. 그지? 3개 정도를 해볼 건데 한번 해봅시다. 저기 이제 어디냐면 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지? 저기 13번 뭐자 7페이지 된 거 요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특에도 이 비슷한 질문이 들어가 있어. 그지? 동물 권리 이런 게 있다고. 그지? 그래서 한번 잘 가보자. 이런 거 동물에 대한 이제 뭐 관심 높고. 그지? 봐봐. 자, 동물은 쾌락, 고통 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들도 윤리적으로 되었다는 주장이 동물 감정론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면 이걸 중심으로 요약을 하랬지. 그지? 동물 감정론이야. 동물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갑니다. 뭐 상당히 뭐 크게 문제가 없네. 그지? 한편 동물 권리론 있네. 그지? 동물 권리론. 따르면 동물도 생명권, 고통받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닌 존재인 만큼 그들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지? 자, 하지만 동물도 윤리적 대상을 고려한다는 두 이론을 극단적으로 전개하면 새로운 윤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포식에 관한 비판이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표적 입장이다라는 거야. 그지? 이 두 개가 이제 뭐와 겹치니? 포식의 문제와 겹치는구나. 그지? 포식의 문제. 가봅시다. 자, 인간은 동물을 음식, 의료 등에 이용해 왔지만 인간만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야생의 포식 동물 또한 피식 동물을 잘 잡아먹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지문을 한 번쯤은 본 기억이 날 거야. 그지? 그지? 그때도 비슷하게 풀었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문이 상당히 잘 쓴 지문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뭐 옛날 기억에 집중 안 했다 하더라도 요즘 지문은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 봐봐. 자, 야생의 포식동물 또한 피식동물 자연히 잡아먹는다. 자, 피식동물이 느끼는 고통은 도살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렇지. 우리가 도살에서는 한번 죽여놓고 하지만 자, 뭐 사자 같은 게, 호랑이 같은 게 동물 잡아먹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어떡하니? 먹는 거잖아. 그지? 죽을 때까지. 자, 동물의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육식이나 실험 등이 고통 유발이나 권리 침해 때문에 그러다면 야생동물의 포식이 피식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그러다고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육식 등은 막아야 하는 것일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동물의 포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예컨대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지 못하도록 일일이 막는 것은 우선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난다. 설령 가능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깨트림으로 올바르지 않다. 동물 감정론과 동물 권리론은 야생 동물의 포식을 방지한다는 과도한 의무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 비판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자, 야생 동물의 포식까지 문제를 쓰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네. 그지? 자, 동물 감정론은 이제 다 보자. 그래서 끊어지네. 자, 기억은 윤리 결과주의에 기능한다. 자, 얘들은 윤리 결과래요. 가보자. 이것은 행동의 올바름과 그름 등을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전형적인 윤리 결과적인 공리주의에 따르면, 자, 이가 이제 공리주의야. 지난주에도 이와 비슷한 인문철학 우리가 한번 했어, 그지? 칸트 철학을, 그지? 또 가봐. 자, 행동의 효용, 곧 행동이 쾌락을 극대화하는지 여부가 그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때 효용을 발생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고통의 총량을 차감한 쾌락의 총량에 의해서 계산한다. 동물 감정론이 포식 방지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리주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포식 동물의 제거 등을 통해 피식 동물의 보험으로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총량보다 이러한 생태의 변화를 통해서 유발되는 고통의 총량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이유 없이 죽이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할 바를 당한 것이므로 동물 행동까지 규제할 의무는 없다. 자, 이것은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말 수 없다.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얘들을 못 잡아먹게 하면 전체의 쾌락의 총량이 줄어드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하지만 공리주의자를 통한 동물 감정론은 포식 방지가 인간의 의무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그치? 인간의 의무냐? 의무가 아니다라고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기술 발전 등으로 해서 포식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더욱 수월해지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실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여기에 대한 기술이 늘어가게 된다면 동물을 포식을 규제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네. 자, 다음 또 가보자. 쾌락 총량의 극대화를 기초로 내기엔 동물 감정론에서 효용 계산으로 포식 방지 의무가 산출될 수도 있다는 거네, 그치? 한편 동물 권리론 다시 이제 니은 가보자. 니은. 자, 동물 권리론은 행동의 평가와 의무의 수행 등 행동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한다는 윤리 비결과주의. 얘는 이제 윤리 비결과주의야. 칸트와 비슷하네, 그지? 또 가봐. 전형적인 윤리 비결과주의는 의무론에 따르면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의무가 적절히 수행된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동물 권리론이 포식 방지야. 포식 방지 등 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무론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도덕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반면에 포식 동물과 같은 도덕 수동자는 그런 능력이 결여된 존재다. 의무를 지니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도덕 수동자들은, 즉 포식 동물들은 도덕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그런 의무를 지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네. 우리가 어떤 도덕의 수행자는 우리가 의무감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감. 이게 있어야만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포식동물은 이게 없다는 거네, 그지? 그래서 따라서 야, 동물랑과 사자한테 너 잡아먹지 마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지? 한번 또 보자. 자, 인간의 육식에서나 동물의 포식에서도 동물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물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의무도 없다. 결국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 포식하는 것은 막을 인간의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반발이 나오네. 하지만 의무론을 동원한 동물권론은 포식에 관한 비판을 오해했다는 문제점, 오해가 있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뭘 오해했느냐? 이걸 봐봐. 포식 방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만두게 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이지 사자가 그만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여부가 아니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해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라는 거야, 우리의 문제. 즉 사자의 문제가 아니란 거지, 그치? 우리가 사자에게 그렇게 못하게 할 건지 하게 할 건지, 그지? 이건 이제 공권상을 맞는 말이야.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뭐 학교 취학 미취학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야, 걔는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아니란 거지. 누구냐면 부모의 책임이란 거야. 마찬가지로 사자가 그러한 인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사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란 거야, 그지?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야. 가보자. 자, 그저 재미로 고양이를 괴롭히는 아이는 도덕 수동자이니 그 행동을 멈춰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부모가 이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글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글이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이거와 같은 질문을 풀어봤어, 그지? 그래서 그때도 다 맞췄어야 되고 지금도 다 맞췄어야 돼. 자, 13번 보자. 하나씩 따져보자. 기억이야, 기억. 자, 기억에서 동물의 포식 때문에 생겨나는 야생의 고통, 효용 개선에서도 무시하게, 아니지, 그지? 무시할 수는 없지, 그지? 이 동물 감정론은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에 들어가는 거야. 다음 2번, 니은. 인간이 동물에 대해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인간의 도덕 행위자 여부를 고려한다 보면 당연하지, 그지? 그래, 맞네. 답 2번이네. 디귿, 포식의 문제야. 포식의 문제.
특유대에서 인간의 육식은 그러지만 야생 동물의 포식은 그러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 그지?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없네. 그 다음에 아니지. 그러지 않다고 그때도 그러는 거지, 그지? 선생님이 잘못했네. 그 다음에 4번. 기업과 니은에서는 모두 동물에게 포식 금지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자, 동물은 규제할 수 없다고 했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그럴 수 있어. 그지? 여기서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야? 야, 도덕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물의 의무가 없다고 했어, 그지? 둘과 동시에 본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 기업과 디귿에서 모두 포식 방지 행동이 그런 까닭은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파괴 아니지, 그지? 기업은 쾌락의 문제인 거지 안정성과는 관계가 없어, 그지?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14번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자. 자, 기억 가보자. 공리주의자에 따르면 포식동물의 제거로 늘어날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이 커지면 포식동물 제거 당연히 맞지, 그지? 총량이니까 기억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니은 공리주의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범위는 야생에 개입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 발전 수준에 비례하는 거지. 반비례가 아니네, 그지? 니는 틀렸네. 의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피식동물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 의무가 있을 것이다. 의무로는 그런 게 아니지, 그지? 구출하고 구출하지 않는 거가 문제가 아니지, 그지? 구출하고 구출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의 행위를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라는 건데 규제할 수 없다고 했지, 그지? 왜냐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둬야. 여기서는 언급한 게 없어. 그다음 리을 의문에 따르면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행동의 올바름, 그름 등은 결국 아닌 행동 그 자체의 성적. 이건 당연히 맞네,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돼. 자, 그다음에 보는 가보자. 자, 문제점에 대한 내용, 문제점 저기 나오는 거지, 그지? 우리의 문제지 사자의 문제가 아니란 거지, 그지? 다음 몇 번이니? 1번이네, 그지? 도덕 수동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도덕 행위자에게도 도덕 수동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거지, 그지? 얘가 책임이 없으니까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얘가 책임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느냐? 그게 아니란 거지, 그지?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깔끔하고 재밌는 지문이었어, 그지? 그래서 이와 유사한 지문이 수특에 조금 나와. 그래서 꼭 풀어보고 다시 점검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18번까지 해보자. 16번부터 18번. 경제이기 때문에 한 거야, 그지? 이번 수능에서는 문학의 까다로운 선지들, 그 다음에 경제. 왜냐면 경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 가보자. 자, 경제 이론은 경제 주체들이 행동하는 예측을 시도하는데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론에서는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이들 이상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는데 최근 이 흐름을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전통적 경제의 가정을 문제 삼는 행동 경제학이 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특에 보면 이와 비슷한 지문이 꼭 있어, 알겠니, 그지? 그래서 거기를 봐야 돼. 시간에 따른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그지? 마찬가지야. 전통인 경제론. 자, 기억은 전통이고, 그지? 니은은 여기에 반대되는 행동 경제학이야, 그지? 한번 가보자. 자, 전통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대표 영역이 저축과 소비에 관한 영역이야. 자,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면서 전 생애 차원에서 최적의 소비를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실행한다고 가정한다.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합리적 인간이라는 거야. 합리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경제적 인간의 모습이란 거야, 그지? 근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감정적, 그지? 또는 심리적 인간이라는 전제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전통 경제학은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을 추구합니다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 왜냐면 효용을 추구한다면 예를 들어 봐.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를 맞았어, 그지? 나한테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요즘 로또 해봤자 20억, 3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 이제 만약에 로또를 맞았어. 내가 몇백억이 생겼어, 그지? 효용을 추구한다면 그 효용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거야, 그지? 나한테 돈이 많으면 자, 자동차를 10억짜리 자동차 20억짜리 산다는 거야. 근데 10억짜리 20억 자동차가 몇 천만 원 차량보다 더 효용이 높으냐? 그건 아니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마 과시하기 때문에 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딱 인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야. 가보자. 이들은 돈에서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꼴표 같은 것으로 자, 이들은 봐보자. 이들은 또한 돈에는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꼴표 같은 것이 붙어 있지 않아 전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전용 가능성이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을 촉진하면서 후생의 복리야 높여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전용 돈이라는 것은 쓸 수 있다.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어떤 후생, 복지로 간다는 거지. 그지? 가보자. 전통 경제는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소비 수준을 비교적 고르게 유지할 것이며 소득의 경우 나이가 들면 점차 증가하다가 퇴직 후 크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을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독립적으로 유지할 것을 예측했다. 그치? 자, 그래서 소비와 거기 나오는 소득이네. 그지? 소비와 소득의 패턴이 다르다고 얘기한 거야. 그지? 쓰는 만큼 버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못 벌지만 많이 쓸 때도 있고, 그치? 상대적으로. 또는, 자, 많이 벌지만 적게 쓸 때도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야. 봐봐. 자, 그러나 사람들은 연령에 따른 실제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했는데 유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쓴다는 거야지. 가보자. 자, 전통적 경제에서 이러한 현상은 유동성의 제약의 개념을 설명했다. 그럼 이걸 다시 이제 무슨 개념? 유동성의 제약이야. 그러니까 개념들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되네, 그지? 가보자. 즉, 금융시장이 완전치 않아 미래 소득이나 보유자산 등을 담보로 현재 소득을 충분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하므로 소비 수준이 이론의 예측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다시 읽어보자. 금융시장이 완전치 않아 미래 소득이나 보유자산을 담보로 현재 소비에 충분한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제약. 이게 뭐냐면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 수준이 이론의 예측에 비해서 낮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행동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행동경제학은 이게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가봐. 청년 시절과 노년 시절의 소비가 예측보다 적은 것은 외부 환경의 제약에 어쩌면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며 이를 심적 회계, 자, 이것을 심적 회계란 말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유동성의 제약이란 말로 이걸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심적인 마음속의 회계라는 거야, 그지? 한번 가보자. 사람들은 현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주택 등 각종 자산을 마음속 별개의 계정에 배치하고 그 사용에도 상이한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야,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이렇게 있어. 돈들이 이렇게 있다 치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식의 소비 패턴을 보인다는 거야. 그지? 가봅시다. 자, 자산의 피라미드 중 맨 아래층에는 지출이 가장 용이한 형태의 현금이 있는데, 자, 이들 대부분은 지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에서 내 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지? 여기는 다 소비인데 다 현금이야. 다 뭐 한다는 거야? 소비한다는 거지, 그지? 가보자. 자, 봐봐. 지출이 가장 용이한 형태가 있고 이들은 대부분 지출한다. 많은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저축예금인데도 연리 20번 넘는 신용카드 형태 서비스를 받아 해결한다. 금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예금을 인출해 지출한 것임에도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낮은 금리로 저축하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거 웃기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현금이 있고, 그지? 적금이 있는데 당장이 돈이 필요한데 여기서 적금을 깨는 게 아니라 많은 거니 돈을 빌려온다는 거야. 이상하다. 그지? 그게 이제 요 얘기네. 봐봐. 자, 마음속에 가장 신성한 계정에는 퇴직연금이나 주택 같은 노후 대비용 자산들이 놓여있다. 그러면 연금이나, 그지? 우리가 하는 어떤 주택들은 신성한 돈이야. 노후자금으로, 그지? 얘들은 안 쓴다는 거야. 얘들은 제일 먼저 쓰기 쉽다는 거고, 그지? 적금은 깨기 싫다는 거야, 그지? 이게 심적 회계네. 한번 봐봐. 자, 이들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한 마지막까지 인출이 유배되는 자산들이다. 심적 회계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산의 전용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며 아까 전용. 어떤 돈들은 다 돈이다. 무조건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얘는 마지막 보류인 거야, 그지? 안 깨는 거야. 가봐. 자, 특정 연도에 행하는 소비는 일생 동안의 소득 총액뿐 아니라 그 소득을 낳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느 계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0억을 벌었다 치자. 근데 10억이 다 10억을 벌어서 내가 집을 샀느냐, 적금을 넣느냐, 현금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가 달라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주택을 샀어. 그럼 소비를 못 한다는 거야. 내가 이걸 연금, 적금 넣었어. 소비를 못 해. 하지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다르다는 거야. 봐봐.
행동 경제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고 전생에 걸쳐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지만 여기까지 똑같아.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저기 또 문제 있네, 그지? 사람들은 합리적이야. 합리적 계획을 세워, 그지?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게 나오는 거네.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네. 근데 전통 경제학은 소비 패턴을 봐서 노후를 대비합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지? 가만.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장기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속박 장치를 마음속에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자기 통제 기제가 바로 심적 회계다. 심적 회계 측면에 본다면 전통적 경제에 주목했던 유동성 제약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지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유동성의 제약은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지, 그지? 내가 선택한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부의 요소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의 내적인 욕망 때문에 만진다고 본 거네, 그치? 내부의 요소야. 자, 심적 회계가 당장의 유혹을 억누르고 현재 지출을 미래로 미루는 행위, 곧 저축을 스스로 강제하는 기제라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제도 이런 기제가 사회 차원에서 구현된 거란 거지. 이해됐지, 그지?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합리화 쓰는 건데, 자, 똑같은 돈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행동 경제학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심적 계획에 따라서 이 돈들은 깨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내적 요인이라고 본 거야. 자, 이제 가보자, 이제. 1번부터 보자. 자, 이상현상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자연, 그렇지. 이상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경제학 이론들이 나온 거잖아, 그지? 맞아. 2번. 퇴직연금 제도에 나왔어, 그지? 연금이야. 개인의 심적 회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 이거 맞네, 그지? 맨 끝에 나와 있었어. 자,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미루는 거야. 미래의 지출 능력으로 높이는 행위다. 그렇지, 그지? 저축도 소비라고 본 거네, 그지? 미래의 소비인 거야. 미래의 소비. 심적 회계는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본능을 억제하려는 자기 통제, 그렇지? 자기 통제지, 그지?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지만 이 현재를 위해서 연금이나 저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자산의 피라미드 하층부에 있는 자산일수록 인출을 하지 않을지 반대지. 여기 있을수록 어떡하니? 빨리 써버린다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지? 내 지갑에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면 그만큼 뭐야? 쓰고자 하는 욕망이 많아지고 쓰게 된다는 거지, 그지? 대신 이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적금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적금을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둬라. 그래야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을 비교한 거야, 그지? 가보자. 자, 기업과 니은에서는 사람들이 유혹에 취약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아니지, 그지? 니은이 유혹에 이용한 거지, 그지? 여기는 합리적이야. 그 다음에 기업에서 연령별별 소비의 특성이 자발적, 아니지, 그지? 여기가 자발적이지, 틀렸네. 기업에서는 유동성 제약의 원인을 금융시장의 불안정, 그치? 외부의 요인을 찾았어. 니은에서 그 원인이 개인의 심리 요인, 맞네, 그지? 답은 3번이네. 기업에서는 예언과 달리 유동성 제약이 심화되면 소비가 자유롭고, 아니지, 반대지, 그지? 반대야. 자, 기업과 니은에서는 모두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 받는 대신에 저축 예금을 인출하는 선택이 금융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아니, 이거 말도 안 소리네, 그지? 그 다음에 18번 보자. 자, 이제 적용을 몇 18번 문제. 봅시다. A 국가가 있네, 그지? 그냥 가정한 거야. A 국가에서는 80년 후반에 세법을 개정했다. 세금 공제 대상을 줄였다. 이거 나쁜 국가네, 그지? 세금 공제를 줄였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야. 자동차, 카드, 주택 등 여러 영역에 허용되던 공제 대상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주택 소유의 확대를 유도했다. 은행들은 주택 가액과 평가액이라는 뜻이야. 기존 담보대출의 차액을 담보로 한 2차 대출 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대출 상품이 생기고, 이게 어떤 거냐면 잘 이해를 해야 돼. 봐봐. 자동차 카드 주택 여러 영역에 허용되는 공제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제 갑돌이가 있어, 그지? 갑돌이라는 사람이 1년에 1억을 번다, 그치? 1억을 벌어. 그래서 이제 1억을 벌어서 쓰겠지, 그지? 자동차도 구입을 할 거고 거기 나오는 카드도 사용할 거고, 그지? 또는 주택도 구입을 할 거야. 이제 몇 년 돈을 모았어. 근데 자동차 구입을 하면 세금이 예를 들어서 15%라고 보자. 그지? 15%.
근데 이제 이걸 그 전까지는 원래는 20%인데 15%였어요. 근데 이걸 다시 그지? 20%로 가버려. 그지? 카드를 사용한 것은 소비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세금을 빼준다고 해서 총액의 10%였는데 이걸 한 15%로 세금을 더 매겨버렸어. 근데 이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이걸 5% 줄여버렸어. 그럼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동차를 안 사, 카드를 안 써, 대신 집을 산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들어있는 거니 줄일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어들면 안 되잖아, 그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갑돌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3억을 대출 받았어.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은행의 입장에서는 5억짜리 집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3억을 빌렸기 때문에 2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이냐면 갑돌이가 나중에 3억을 대신 얘를 못 갚는다 하더라도 은행은 5억짜리 집을 팔면 3억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차익인 2억에 대해서 얘를 담보로 또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네, 그지? 됐지? 가봐. 자, 기존 담보대출의 차익을 담보로 2차 대출 상품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다양한 대출 상품이 생겨나고 주택가격의 거품이 부풀어 오름에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약에 은행이 한다면 대출을 더 많이 받으면 5억짜리 집이 아니라 이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된다면 대출할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나는 거지, 그지? 그지? 이래서 거품이 생기는 거야. 또 가보자. 자, 주택가격 거품이 부풀어옴에 따라서 주택의 최우로 삼던 사회적 규범이 결국 붕괴했고 노인 가구들도 2차 주택담보를 받는 상황이 이게 뭐냐면 주택은 최후의 담보, 심적 회계에서 노후를 내면 최후의 담보였는데 사람들이 다 대출, 담보를 잡히고 대출 받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심적 회계에서 마지막 신성한 영역인 주택이 무너져버린 거지, 그지? 그 상황이 생긴 거야. 가반. 또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향유하며 지출을 늘리는 가구, 아니 말들이 어려워. 미실현 가격이 뭐냐면 자, 내가 5억짜리 집 주인이야. 그지? 근데 나는 대출 하나도 안 받았어. 알겠니, 그지? 나는 뭐 편안하게 그냥 살고 있는데 집달이 오니까 이 집이 15억이 돼버렸어. 그럼 집주인은 가만히 앉은 자리, 즉 불로소득으로 10억을 번 거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봐. 이때도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야. 이때도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인데 심리가 달라지는 거지. 아, 내가 5억짜리 집주인일 때 500만 원이 가지고 이때는 한 300만 원을 썼는데 내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 10억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올라와 버렸어. 그러면 이 월급 500만 원 어떡하니? 야, 그 전까지는 200만 원 저축했는데 이제는 저축할 필요가 뭐 있어? 집값이 오를 텐데 다 써버린다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 가보자. 자, 경제의 불안정성은 커졌고 마침내 20년 후 금융위기, 이게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건이야. 그 결과 가계의 소득 감소와 소비 주등의 경기 침체, 경기 침체하면 다 망하는 거지, 그지? 이 상태가 된 거야. 자, 이제 가보자. 자, 이제 다 설명했지,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야. 그럼 또 가봐. 자, 1980년 후반에 새로운 조세 정책이 촉진한 새로운 대출 상품에 대한 A 국가의 대응을 볼 때 주택 자산이 전통적으로 지녔던 마음속 가진 신상 개정의 성격이 약화를 그지? 주택은 더 이상 신성한 게 아니야. 다음에 2번 정부 정책과 금융 관행의 변화로 야기한 위기로 볼 때 금융위기 이후에 A 국가는 주택 소유자들이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게끔 심적 회계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면 안 되는 거지. 유동성이 너무 커져버린 거지, 지금, 그지? 이 반대야. 그러니까 유동성 제약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쓸 수 없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거품이 생겨. 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대출을 일으켰다고. 서브프라임 이야기 알겠는 거지? 그러니까 야, 지금 내가 주택을 5억짜리 낚여겠듯이 3억이 이미 대출을 받았어, 그지? 근데 2억에 대해서 또 대출 줘.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 집값이 또 10억이 돼버린 거야. 그럼 또 5억에 대해서 도치를 해버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어떻게 하느니 더 늘어나 버린 거지, 그지?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집을 살 때 자, 5억짜리 집이니까 3억 대출 받았어. 그러면 이게 내 돈이야. 내 돈 2억과 은행 돈 2억으로 5억짜리를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액인 2억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줬다고 치자. 알겠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나는 거의 돈을 한 푼도 안 들인 거잖아, 그지? 무슨 말 알겠니, 그지? 돈 한 푼도 안 들인 거야. 근데 이 집이 다시 10억이 돼버렸어, 그지? 그럼 또 5억이 나왔어. 내가 내 돈 2억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뭐니? 대출받은 돈은 7억을 대출받은 거야, 그지? 그렇게 되면 아까 했듯이 야, 내 돈은 2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나는 7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게 돼버린 거지, 그지? 그럼 뭐니? 유동성 제약이 아니라 유동성이 너무나 완화돼버린 거지, 그지? 내가 원래는 2억짜리 내 전재산 2억짜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10억이 돼버린 거야. 플러스 5억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억 자산가가 7억이 돼버린 거야. 은행에 빌린 거 빼고, 알겠니, 그지? 이런 사람도 된 거야.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전용 가능성의 재고 높이는 거야. 경제 불안정성이 심화를 이뤘던, 그치? 자산의 전용화서는 이렇게 막 써도 된다는 거지, 그지? 자, 불안정 심화를 이어졌던 것을 볼 때 A 국가에서 자발적인 선택 가능성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위축, 그렇지? 경제위기가 왔으니까, 그지? 4번. 부동산 거품 현상으로 초래된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볼 때, 그치?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 주택이 더 이상 나의 최후의 볼거 아니구나. 신선한 게 아닌 거야. 금융위기 이전의 은행들은 주택을 저축이 아닌 소비 확대의 수단으로 바꾸도 유도함으로써, 그치? A 국가 붕괴 장래 대비의 여력을 약화시킨 거네, 그치?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집이 이 하나의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네, 그치? 자, 5번째. 현재 소득이 없는 경제 수요들도 2차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했던 것을 볼 때 전통적 경제학에서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동적으로 유도된다는 게 실현된다. 그렇지. 내가 집이 많으면 점점 쓰는 거지, 그지? 그지? 자, 재밌는 질문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법, 공부할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지? 자, 이제 질문 하나를 더 해봅시다. 하나를 더 해보자. 자, 넘겨보시고, 여러분들 다 풀었어야 돼. 알겠네, 그지? 다 풀었어야 돼. 저기 어디를 보냐면, 이게 이제 어려운 지문들이 있는데, 어려운 지문들도 우리가 꼭 한번 해봐야 돼. 어디냐면, 저기 14쪽 보면, 근대법이라는 게 있어. 근대법, 그지? 법을 돕는 질문 한번 해보자. 봐봐.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법률을 명확히 기술한다는 생각이 잘 잡혔다. 이러한 근대법의 기회에 이게 결국은 뭐냐면 뭐와 싸우느냐? 법률에 대한 이렇게 보자, 그냥. 이걸 없애자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풀려나고 누구는 깜빵 가고 안 된다. 그게 왜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한데 법관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면 어떡할 거냐? 누구 판사를 만난 거에 따라서 누구는 풀려나고 누구는 깜빵 가고 누구는 더 벌금 내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건 이제 근대법 기획이야. 근대법 기획에서 법은 그 적용을 받는 국민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야 한다. 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와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형사법 분야에서 형벌법규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하고 법문이 의미하는 한계를 넘어선 해석을 금지한다. 법치국가라는 헌법 이념에도 자의적인 법칙을 막기 위해서 법률의 내용은 명확히 한다는 원리가 정립되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거기 나와 있네. 내용은 명확. 법률의 내용은 명확하자. 누가 보더라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여기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법문이 절대적으로 명확한 상태여야만 한다는 것까지 뜻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네, 그지? 입법 당시에는 미처 예상이 못되는 사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뿐이 아니라, 생길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 그래서 내용이 명확하다는 게 세세한 것까지 아니라, 그지? 추상적이고, 거기 나와 있듯이 뭐라는 거니? 일반적이라는 게, 일반적. 그지? 특수한 게 아니란 거지, 그지? 이게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살인은 이런 거다. 하는데, 살인은 칼 20cm짜리로 누굴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총으로 죽였거나, 20cm보다 안 되는 걸 죽이면 살인 아니냐. 이렇게 되는다, 그지? 그래서, 그냥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얘기야. 한번 또 가봐. 자,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이란 일정한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럼 이 말은 잘 봐야 돼.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네. 이 말은 결국은 누가 해석한다? 법관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는 거지, 그지? 우리가 얘기하는 건대법의 규례라는 게 법관에 해석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란 거야. 해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또 가봐. 일반적으로 해석을 통한 법률의 의미를 구체할 때는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까지 참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법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시된다. 자, 다시 보자. 이런 게 이제 쭉 내용이었어,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의 문제를 가봐. 입법자의 의사. 그 다음에 또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 그지? 법률의 목적. 자, 참조한다. 자, 이걸 참조하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지? 봐봐. 자, 우선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논의한다. 이게 의사가 뭐지? 목적이 뭐지?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또 가봐. 우선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작업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것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여느 국민에게 기대할 수 없다. 플러스 국민의 이해가 여기까지 미칠 것이냐, 다 법률 전문가가 돼야 될 것이냐, 이 문제지, 그지? 법률의 명확성이 말하고 하는 바는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국민의 이해 수준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구체화한 만큼 실제로 국민이 이해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입법자의 의사, 여기서 잘 봐야 돼. A는 B가 아니라 D라는 거야, 그지? C라는 거야. 다시 봐봐. 법률의 명확성이 말하고 하는 바는 법문의 의미를 구체화한 작업이 국민의 이해 수준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 구체화하는 것은 국민이 알 만큼 정도까지는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그 다음에 구체화하는 만큼 실제로 자, 제 얘기는 국민이 이해라는 게 이해할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모두가 이해합니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생 교과서를 생각해봐. 이러면 고등학생 교과서는 야 고등학생 이놈 배운 거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을 졸업하더라도 다 모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고등학생의 지식이야라고 해놓은 거고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그지? 또 가보자. 슬프지만 봐봐. 자, 나아가 입법자의 의사나 법률 그 자체의 객관적 목적을 고려한 해석은 법문의 의미를 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종종 법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남용 위험. 자, 이게 남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글의 제기하는 세 가지 문제네. 첫 번째는 뭐냐 모르겠다. 두 번째는 국민이 진짜 이해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 남용할 수도 있다는 거네, 그지? 자, 다 가보자. 한 편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네, 그지? 법의 적용을 위한 해석이 이미 주어져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 아니라, 자,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활동을 보는 시각에서 근본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말이 어려운 거야, 그지? 어려운 거 가보자, 이제. 자, 법에 적용에 대한 해석을, 자, 법이란 것은 적용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 그지? 이 해석의 문제를 관점을 나눈다는 거야. 봐봐. 이미 주어져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자, 주어져 있는 것. 주어진 것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 법문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활동. 이 성문을. 해석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을 해석합시는 아니라 이걸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어떤 공식이 있어. 그죠? 주어진 거야. 근데 그게 그 공식만 다 문제를 푸는 게 그게 아니란 거지. 그 공식을 내가 응용하고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공식을 안다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야. 해석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구성해내는 활동으로 보는 거지. 그지? 해석이란 것을. 그지? 봐봐. 또 가보자.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그 규율 내용이 불분명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기대와 달리
법률의 규율 내용이 실제로는 법관의 해석을 거친 후에 이외에만 비로소 그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라면 국민이 행위 당시 그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구성해내는 활동이라면 첫 번째, 국민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그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인데 법률을 몰라. 근데 내가, 야, 저 법문에 이런 게 돼 있어. 근데 해석하면 이런 뜻이야. 근데 내가 해석을 몰라. 그러면 국민이 이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지? 가보자. 자, 어디 한번 보자. 자, 이뿐 아니라 법률의 제정과 그 적용은 각각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연결하는 권력 분리 원칙 또한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삼권이 뭐하고 있다. 분립된 상태에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그렇다면 근대법의 기억은 그 자체가 허우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을 포기되어야 하는가? 근대법의 기억이야. 이 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이다. 첫째, 자 여기서는 또 나누네, 그지? 가보자. 첫째, 봐봐. 법의 해석이 의미를 구성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통찰로부터 곧바로 그와 같은 구성적 활동이 해석자의 자의와 주관적 판단에 완전히 맡겨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해석하는 건데 해석자의 주관이나 자의란 말은 아니란 거야. 해석하는 거 맞아. 근데 구성하는 활동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 맘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는 곧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언어 사용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며 따라서 언어 사용 그 자체가 사회적 규칙에 의해서 지속된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반문적 규칙들 또한 해석자의 자료를 철저히 제한한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단어를 쓴다는 것은 약속이지, 약속은 맞는데 그러면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란 거지. 사회 전체의 약속이란 거야. 따라서 해석자가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둘째. 해석의 한계나 법의 명령성 원칙은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관과 같은 전문가들 겨냥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감춰가거나 해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이 다소 모호하게 제정되고 평균적인 일반인 직접 그 의미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크게, 자, 이게 법관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비판하는 거지 법관의 해석 자체를 필요 없다고 보는 건 아니란 거지, 그지? 자, 다만 이와 같은 대답에 한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국민 각자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념은 사실 일반이라는 추상화된 개념의 도입을 통해서 한 차례 타협을 겪은 것이다. 일반이라는 게 누구냐? 추상적이잖아, 그지? 타협을 겪었어. 그런데 전문가라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재차 줄이면 근대법의 기억을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너무 멋져. 이게 뭐냐면, 야, 일반인이 이해합시다. 법이란 것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일반인이 어떤 기준인가? 몰라. 추상적이야. 그럼 또 전문가, 법률 전문가를 겨뤄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법정에 가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법률 전문가야.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야?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것도 모호한데 이것도 모호한 걸 가져오면 야, 근대법 기획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제 문제로 가보자. 근대법 기획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 즉 자의적인 해석을 막자는 거지, 그치? 봐봐. 사법 권력을 입법 권력 통제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상권 분립인데, 자, 금지된 행위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을 형사처벌의 기본 근거로 삼는다.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치? 이거는 이제 상당히 추상적이네, 그치? 다음에 3번. 법관의 해석 없이도 잘 작동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했던 기획은 마치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공할 수가 없어. 이해 가능성이 없는 법률에 대한 해석의 부담을 법관이 아니라 국민, 아니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법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은 어떠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률도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게 상당히 28번 어려운데 근대법 기획을 다시 읽어보면 봐봐.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정돼야 된다. 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 하고 법을 통한 행위와 지도의 평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게 2번으로 쓰는 거야, 2번. 이게 28이 상당히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아닌 건 아닌데 2번이 왜 답인가가 모호해. 그지?
근대법 기획은 누구나 그 법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납득해서 그 행위를 하지 않게끔 또는 금지하게끔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비판할 때 법률의 내용을 명확한 원리를 비판하는 거야. 농도로 사용해 적절히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보자. 전문가인 법관에 의해서 법문의 의미가 구성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전문가인 법관에 의해서 법문의 의미가 구성되지, 이건 진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인데 이게 아니라 주관과 자의를 뺀 전문가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자, 법관의 의미,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만 비로소 법의 의미가 구성될 경우 권력 분립의 원칙이, 그치? 입법자의 의사가 있는 건데, 그치? 다음 3번. 법의 객관적 목적을 고려한 법문 해석은 법문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 방편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그렇지, 남용되는 거잖아, 그치? 다음에 4번째.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법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하면 법을 국민의 행동, 그치? 모르잖아, 그치? 이해 불가하다고 그랬어. 국민이 입법자의 의사까지 일일이 확인하면 법문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A로부터 추론한 내용 가장 많은 것도 비판한 거야, 그치? 가장 이상적인 법은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일 것이다. 그게 아니지, 그치? 법관이 주관과 자의를 뺀 해석이라는 거지, 그치? 법치 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이것도 아니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입법은 국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입법보다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네, 그치? 일반인이란 주장을 접어왔고 전문가 주장을 접어왔잖아, 그치? 그러면 3번이겠네. 그다음에 4번. 입법 과정에서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법률 전문 용어를 도입을 확대하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5번.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 것인지 여부를 행위 당시 알 수 있었는지 대해서 법관은 입법자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은 상당히 재밌는 글이야, 어제 논리적인 글이고. 그래서 니트 문제를 푸는 이유는 여러분의 논리성을 키우기 위해서야. 그리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야, 그지? 그래서 한 3회치, 3주 정도까지 몰아서 했어. 다음 주부터는 약간 다른 시기의 포맷을 통해서 또 수업을 할 거야. 자,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